안녕하세요.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세요. 알라뷰. 오늘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예. 저희가 변호사 조수진이 아니고 그냥 조수진. 예, 이제 그냥 조수진입니다. 알릴레오 공무원 조수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1부랑 2부로 나눠서 볼 텐데요. 1부에서는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각 정당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2부 소개 먼저 드릴게요. 2부에서는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조국 장관에 대한 공소장 분석을 비롯해서 검찰 제발 정의로워지길 부탁해라는 2부 순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상가집 난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렇죠. 여러 것까지들을 한번 한 묶음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예, 맞습니다. 자, 각 정당들이 총선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나눠봤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주제로 저희 유시민 이사장님이 빙의를 이렇게 여러 명이 하셔서 또 한번 둘러봤습니다.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예. 새로운 보수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창당을 한 결과가 됐어요. 지금 네, 그 두 당은 합쳐지리라고 봐요. 그러시군요. 역시 분석이 맞는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어느 정당으로 가볼까요, 이사장님? 오늘은 실질적인 현 시점에서의 제3당. 네. 의석수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지지율로 보면 국민 지지로 보면 확고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 네. 그래서 오늘은 정의당 내부자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한창민 전 정의당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알릴레오는 처음이시죠? 네, 알릴레오는 처음입니다. 애청자이긴 한데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분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부대표였고 또 한동안은 그 전에 대변인이었고, 네. 근데 오늘 전자 떼고 그냥 예. 부대표라고 하든 대변인이라고 하든 그렇게 부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 소개를 했으니까 본인 소개 좀 더 자세히. 사실은 이거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우선은 제가 약간 재미없다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이나 앞으로 선거 이후에 어떠한 정의당의 역할과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정의당이 항상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정의당 안에서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한국 정치의 진보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변인이고 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으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언론과 교육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언론개혁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과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들은 왜 친노가 아니면은 친문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정의당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진보 개혁 진영의 신뢰가 깨지거나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은 그러한 어떤 불신을 깨고 선진적인 연대 연합 정치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진보 진영과 함께 합리적인 진보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개념으로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저희 곁을 떠난 그 시점에서 3년 동안 봉화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묘직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저는 그 3년상이 사실은 저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안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의 합리성을 위해서
길을 가로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정의당 꺼져라 뭐 이런 거 막 있는데요. 네. 아니 뭐 그건 좋아요.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예, 좋은데 그 정의당도 또 민주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하고 경쟁하는 네, 이제 맞습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하고 하더라도 좀 알고 비판해야 되니까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그 한국 사회의 다른 이견에서 좀 기대가 있다 보니까 가끔 정의당이 쓴소리를 하거나 개혁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과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 되게 서운해하셔요. 네. 근데 좀 이뻐해 주십시오. 함께 가는 길입니다. 네, 한창민 부대표께서도 이번 총선 4.15 총선 출마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비례로 가세요? 아니면 지역구로 가세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예. 정의당에서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원래 출마했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와 패스트트랙을 밀고 간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또한 지역 정치와 비례 정치에서 이제 비례를 준비했던 입장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 때문에 공식화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선거 방침이나 여러 가지 당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공식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번 4.15 총선부터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이제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이 몇 석을 차지할 거냐 이게 굉장히 당 안팎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심상정 대표가 오늘 목표 제시를 했어요, 그죠? 예, 예, 오전에 그것도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의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래 50% 이상 후보를 내는 것을 자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호남, 제주, 그리고 부울경 지역이라고 하죠. 영남, 또 세종을 포함해서 추가 지역구 당선자를 목표로 해서 최소 10명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20% 이상의 정당 득표, 그 다수의 이 지역구 당선자를 네. 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목표인데 당원으로서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지금 웃으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원래 정치적 목표나 그 득표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를 품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그래도 따져 보면은 원내교섭단체의 목표를 하되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구조의 변동을 보면은 이제 최소한 15석 정도는 우리가 얻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상을 국민들이 좀 정의당이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네네. 선거 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것들은 좀 유보를 했고 아주 짤막하게 결정사항의 요지를 소개해 주세요. 이번 선거 방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로 한국 사회 정치의 판을 갈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당은 지금 외부 영임이나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우리도 비례 선출 선거에서 그러한 개방성을 확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진보정당은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는 비례 순위 투표를 개방성을 30% 열어서 국민 선거인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당의 비례 후보의 순위를 정하는 것을 하나를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비당원들의 참여를 30% 열어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이 선거법 개정의 결과가 단순한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 개혁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자 이런 바람으로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결정이 안 됐죠. 네, 이번에는 그런 취지와 과정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고 차기 전국위원회 아마 다음 달 9일쯤 될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전국위원회에 마지막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방 명부를 딱 우선순위를 정하기 이전에라도 혹여라도 피선거권이 지금 저희들은 3개월 전에 입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피선거권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부분까지는 전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하면 네. 당원들이 많이 아는 후보들만 비례 상위 네, 선거에 네. 갈 거라 이럴 때 당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영입을 해서 네, 네. 당선권에 배치한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네. 이런 거고.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의결 사항이 그 쿼터 장애인 쿼터 10%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번 안에요. 24번에 대해서 24명 된다는 거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24번까지는 최소한 공천한다는 거고 네. 그 안에 장애인 10% 청년 20%를 넣기로 했죠. 맞습니다. 예, 그거는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노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의 청년에대도 매우 중요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여의도 정치에서는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청년 후보들을 가장 앞장서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4번 명부 안에는 최소한 5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1번, 2번, 11번, 12번 그리고 21번이나 22번 이렇게 해서 아마 정의당의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모이면은 35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을 정의당 안에서는 5명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상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명부도 그 당선권이나 안정권 안에 2명 정도를 배치하기로 예, 했습니다. 그 농민 쿼터도 있으시죠? 네, 그 예. 안에 농민 쿼터도 하나 두기로 하고 다만 순번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국민에게 아까 맨 처음 얘기해서 개방하신다는 건 아니고 선거인단에 제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정의당 당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 그 경선에 참여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선거인단이라는 걸 따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응모를 하면 100% 다 선거인단이 될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선거인단 중에 또 추출해서 투표권을 주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인단에 가입하신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정의당 선출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 대신 30%로 가중치를 네, 가중치는 제한한다는 거고. 30%. 네. 그럼 당원분들이 70% 투표하시고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 30%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싶으면 선거인단의 모집 기간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선거 날에 하면 되는 거네요. 경선 날에 맞습니다.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등록하면 되죠. 들어가면 됩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일부라도 비당원 투표 도입하신 게 창당 이래로 처음입니다. 아니세요? 진보정당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한 같은데요. 반점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5대5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당원 당규에서 미리 이 개방성에 대한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추가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아, 예. 부딪히지 말고. 제가 초짜라서. 첫자라 그렇습니다. 네. 라이브는 이런 맛이 있죠. 예, 예. 선거 때마다 그 진보정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후보 단일화 문제가 늘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거 안 한다는 입장을 정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다당제 구조화에서 좀 더 국민을 위한 좋은 경쟁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이전처럼 선거연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 것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후보들이 뭐 후보들끼리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뭐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와 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혔나요? 이게 방침상으로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방침은 그 선거연대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지만 이제 선거가 또 생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후보마다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좀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닫은 건 아니고 그냥 당 차원의 선거연대 논의는 하지 않는다 후보 단일화. 네네. 완전히 닫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연대에 대해서 아직 그 방침을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 단추가 안 부딪히게 잘하시고요. 네. 아, 자꾸 부딪힙니다. 단추가 왜 그럴까요? 네, 오디오가 예민해가지고. 네. 아, 예. 그 정의당에서도 총선 앞두고 영입한 인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어떤 분들 영입을 하셨나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는
사람 중에는 그 땅콩회항의 박창진 예. 맞아요. 네. 예. 그분이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예, 원래 당원이었다가 이번에 국민의 노동조합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전면에 나서셨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네. 영입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야지만 네. 상위 선번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박창진 전 사무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이자스민 의원도 아마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영입 인사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영규 변호사님과 그 다음에 이병록 제도 이런 분들 중에서 권영규 변호사님은 아마 경주 출마. 경주에서 출마를 하시는 걸로 하고. 쌍용차 변론하시고 맞습니다. 민변 활동 열심히 하신 권영국 변호사 네네. 예, 노동위원회. 네네. 자, 근데 정의당이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예, 맞아요. 그죠? 그 지방의원. 그러니까 이만솔 지금 이제는 전 부대표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전전 부대표시고 네네. 이만솔 부대표가 최근까지 부대표 3명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사실 그 영상에 전두환 씨 골프 칠 때 막 치매 괜찮으십니까? 네. 이렇게 막 하신 그 회식 자리 찾아가고. 예, 그리고 막 찾아가서 막 찍어오고 그걸로 되게 전두환 추적자다라고 해서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원래는 서대문구 구의원이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의원도 사퇴하시고 뭐 비례를 출마하겠다 알려진 얘기로는 정의당 비례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구의원 사퇴를 당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최근에 탈당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된 거죠? 좀 당의 아픈 이야기는 한데요.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솔 전 부대표가 탈당하는 과정까지는 그 예상 징후가 많이 있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속 시원한 하나의 한 건을 터뜨렸지만 실제로 이만솔 부대표가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당에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좀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좀 내던져진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네. 저도 정치를 좀 해봤는데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퇴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예. 사퇴를 하려면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상무위원회가 그것을 이제 인가를 안 해준 거죠. 맞습니다. 안 해주니까 지금 탈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도전은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서대문에서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마 거기에 몰입했고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그렇더라도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 권력욕 이런 말을 갖다 붙이기도 어려운 게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성이 높아지면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그런 거 믿고 까불다가 피본 사람인데 한때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뭐 제가 이만솔 전 부대표를 디스하기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책임을 묻는 비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조율해서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예전에 전 선거에서도 이제 당원 명부 탈취 사건도 있었고 해서 불미스러운 분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구하고 있었다. 이거는 뭐 정의당으로서의 원칙을 고수한 거니까 예. 이것을 당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죠.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네네.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거니까 이제 무소속 나가서 해보면 네. 정의당이 아무리 조그만 당이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그 당조차 소속이 없을 때 비빌 언덕 없는 정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되겠죠. 뭐 혹시라도 새로 생기는 신당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그러면 이게 신당이요? 좀 아, 많이 건너뛰시는데요. 예, 네.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했을 때 혹이라도 호남 전략으로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 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도 많습니다. 안 될 텐데. 하여튼 뭐 이 네. 정도로 뭐 큰 사건은 아니고 해프닝이니까. 맞습니다. 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석이 나올 것이다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좀 약간의 뭐 지나친 과열 경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방형으로 원래 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부결 내지는 다음번에 의결하기로 하시긴 했지만 개방형이라는 게 잘 좀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만약에 뭐 일반 사람이 일반 어떤 명망가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국민들이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이제부터 정의당에 내가 입당을 해서 이번 선거 때 뭐 이제 좀 헌신을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갈 경우에 원래 통과시키려고 하셨던 그 안건 의안 자체가 그러면 비례 중에서 좀 앞순위를 줘서 네. 약간 그런 분들이 당에 들어오시기 좋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던 안인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선거제도 관련된 것을 우리가 노력했던 것은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진출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점이어서 이제 개방형 전략명부를 고민했는데, 사실 당내에서 볼 때는 당에서도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절충하고, 다만 이 절차와 과정에서 약간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수기 과정을 좀 거치고 절차 과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것을 더 알려낸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트라우마인데,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건, 네. 부정 경선 사건이 2012년 총선 때 저도 거의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뭐 당선권 밖에 그냥 상징적으로 배치가 됐었고, 그리고 그때 경선 규칙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가운데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번 정의당의 비례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일반 당원들도 그러려니와 지금 당원이 권리당원이 몇 명이죠? 지금 권리당원 4만 명이 좀 넘고 4만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은 권리를 아직 갖지 못한 당원까지 합하면 한 6만 명. 이제 꽤 많은 숫자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민 경선인단 참여까지 이제 비례대표 나갈 분들이 막 모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나요? 뭐 저도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조직적인 동원이나 아니면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개방형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치열한 경쟁이 어떤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건 과거의 아픔 부분을 다시 또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당에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다양한 시스템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선거인단으로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이 경선에 참여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막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막는 방법은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의당의 비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자. 이래서 선거인단에 자발적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는 게 다른 부정성과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알릴레오에 나온 목적 중에 하나도 여기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조수신 변호사님도 선거인단에, 이거는 당적과 아니면 지지 세력과 상관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정치를 이끌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이 꼭 가입해 주시고, 우리 알릴레오 구독자나 애청자분들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고 정치개혁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의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작전 세력이 흐린 물을 만들더라도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으나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큰 물이 지면, 시민 참여라는 큰 물이 지면 네.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말씀하시는 걸로 네, 알고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조선일보에 최근에 기탁금 논란 기사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이제 포커싱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이게 정의당 비례대표 장사 논란이라고 아주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네, 조선일보다운 예,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탁금이 원래 당에 귀속되는 분량이 500만 원이었는데 네. 3천만 원이 넘게 3,500 정도로 예,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7배를 올렸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조선일보답죠. 그런데 예, 이제 예. 어쨌거나 조금 이러면은 청년한테 20% 할당하겠다고 네. 하셨는데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들면 약간 이제 청년분들도 자기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강남좌파 네, 네. 부자 아버지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3,500만 원 조금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악랄한 게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청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면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빠지고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악랄하게 이야기한 게 조선일보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아예 생각하고요. 청년분들은 이 기탁금 자체가 면제가 되는 면제예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온 게 경선 비용을 당에서 다 감당하기에 당의 재정이 취약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국민 경선 하려고 선거인단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예, 그게 관리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투개표 관리 이런 거 들기 때문에 당이 그걸 다 감당해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그 식구들이 전부 객출해서 그러면 게임 뛸 사람들이 게임 진행비를 내라. 이 발상인데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 기탁금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후원 계좌에 이 비례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지지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의당 경선을 치르게 이런 제도를 또 보완해 놨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후원회를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 돈을 개인 돈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약간 이제 비례대표 경선 정도에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기반은 또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 돼요. 네, 네. 그러려면 후원 계좌를 열어서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기탁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네. 역량은 또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을 출마하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네.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를 출마하는 분들이 이 당 재정이 여기에 또 쓰이다 보면은 비례 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들한테 재정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함께 지자 이런 취지도 당 안에는 있다. 그러니까 비례 후보들은 선거운동 비용은 안 드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지역구에서 진짜 당선이 어려운 여건에서 뛰는 분들에게 당의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비례를 뛰는 분들이 좀 부담을 하자 네. 이 취지인 거죠. 네. 저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조선일보가 네. 너무 이거를 선정적으로 썼네요. 뭐 그래서 굳이 국민들한테 그 신문이야, 뭐 하는 뭐. 거냐 공천장사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신문이야 뭐 그렇지 뭐 그런 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네, 그 공약 문제에 대해서만 마지막 좀 대화를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또 공약 1호로 네. 청년 기초 자산제, 그러니까 청년이 2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일부 뭐 보수 정당에서는 청년 매수하냐 또 이렇게 막 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취지이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기본, 국가의 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정말 왜곡시키는 저질론이거든요. 네. 청년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 지금 부의 대물림이나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자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도 국가 자산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매우 의미 있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현실성이나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왜 그럼 가장 앞에 뒀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 지점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호, 3호 공약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더 와닿는 공약을 더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씩이면 네. 만 명이면 3천억이에요. 네. 10만 명이면 3조 원이고 50만 명은 15조 원이에요. 그럼 연간 50만 명 청년들이 20세에 진입한다고 보면 그러면 15조 원씩 연간 들어가는데 지금 상속세
뭐 증여세 증여세, 이 수익이 이걸 턱도 없죠. 예, 지금. 그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아마 2조 3천에서 네. 6천억 정도 될 텐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의 과세 강화로 네, 재원을 조달해서 이걸 한다는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붙이면 이게 이제 다른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미국의 어떤 주 이런 데서는 그 이제 자산 형성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계좌를 만들어주면 그 돈을 직업 교육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자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데 한정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지금 용어를 잊어버렸다. 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제도들이 그 다른 나라도 많이 발전 그 성인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발전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계좌제도 이거 하는 데가 이제 일부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확충해서 보편적 제도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약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저희들도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뭐 일종의 공적 부조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국가에서 조정하겠다. 여기까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건 한번 어떤 폭에서 어느 정도 할지를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편 제도로 하니까 당장 이제 50만 명 지금 2001년생들이 20살 진입하잖아요. 네. 곧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게 한 5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규모가 커져서 네. 이제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의제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금 더 논의가 촉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큽니다. 예. 뭐 정의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회복지세라든지 그러니까 네. 뭐 여러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종부세 같은 것에 서택스 형식으로 내는 세금의 뭐 5%나 10%를 더 그렇죠. 걷어서 추가적으로 걷는. 뭐 하자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좀 기존의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총선 공약들 혹시 이미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 소개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네,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공약까지 이제 주거 공약을 먼저 내놨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고 1인 주택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최소한 주거와 이제 의식주 부분은 국가에서 상당 부분은 의미를 갖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주거 공약을 냈고 그 이후에도 이번에 이제 성장 공약에 대해서 뉴딜 녹색 성장에 대한 공약을 조만간 빠르게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공약이 저희가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고 이 분야별 공약은 기존의 진보 정치에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마감해야 될 시간인데 한창민 대변인은 그 저하고 같이 제가 옛날에 정치할 때 네. 이제 노사모 또 국민참여당 그리고 제가 그 당을 끌고 당시 민주노동당하고 합쳐서 통합진보당 만들 때 들어가서 저는 정치를 떠났는데 계속 거기서 버티고 지금 진보정당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사실 마음은 좀 짠해요. 네. 짠한데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돼 마지막으로. 네. 정의당 이건 좀 고치자. 좀 다르게 하자.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좀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좀 몇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선거에서도 당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우리의 이상만으로도 정치를 통해서 발전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꿈꾸는 현실주의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님도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 안이 우리의 가치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잊지 말되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도 또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저희가 옳은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뒤로 미루는 이런 어떤 결과의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쓴소리도 당내에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채팅창에 벌레가 아니 버그가 꼈어요. 예. 그 유시민 구속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심상정 구속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좌파 경제 폭망 이런 거 끊임없이 지금 이제 누가 매크로 돌리나, 예. 저런 버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댓글로 몰아내고 계시네요. 네. 뭐 해라 뭐 이렇게. 예. 예. 참 인생 사는 방법 가지가지예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저기 와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게요. 또 이제 뭐 저 나중에 알고 보면 중학생일 수도 있고요. 중학생이면 이런 시간에 문학 작품을 읽고 있던가 이래야 좋은데. 자, 오늘 알릴레오에 사실 뭐 제가 쓴소리 좀 하라고 마지막에 그랬더니 네. 잘 못하시네. 쉬운 일은 아닌데. 예, 그래도 오늘 출연 소감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못한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사실 정의당에 쓴소리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제 쓴소리보다는 혹여라도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은 정의당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당성이 뛰어납니다. 네, 정말 당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당에도 노무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연합정치와 다당제 안에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된다는 신념하에 그렇게 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내년 선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공동 승리가 촛불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당원 지지자분들도 정의당과 함께 공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절제와 응원과 협력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십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한창민도 꼭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 앞두고 오늘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네네. 네, 나중에 국회에서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또 여기서 또 국회의원 되셔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덕담 크게 해주시네. 네. 자, 오늘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작별하고요. 멀리 못 나가요. 김남국 변호사하고 지금 네, 또 네. 이거 검찰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네. 안전차로 인사할게요. 예, 예.